아유 젊은 놈들 요즘 취직도 안 하고 해외여행이나 놀러 다니고. 이거 다 경험이에요. 이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아니 왜 전 세계 어딜 가도 라텍스 베개가 다 특산품이야? 전 세계가 다 라텍스 베개를만. 정정하게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여행 세계 담당 또또나입니다. 1부에서는 또또남님의 경험과 이력을 살려서 많은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여행과 관련해서 초개인화 여행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안 쓰고 어디로 다녀오기 아니면은 어디로 퇴근하기, 이런 영상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했어요. 그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 안 쓰고 금요일날 퇴근해서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그때는 좀 짱짱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재밌어요.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과업을 하나 해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게임을 되게 어려운 미션을 깨면 되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거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정을 내가 소화하고 나면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성취감이 커요. 그리고 제가 늘 친구들 데리고 많이 가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덕분에 연차 안 쓰고 여행 잘하고 왔다 라는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첫 번째 여행지가 어디였었어요? 처음 여행한 거는 괌이었어요. 괌을 몇 박 며칠로요? 괌을 금요일날 퇴근하고 가서 2박 3일. 월요일날 아침에 랜딩해서 출근을 바로 하는 그거였는데, 사실 괌이 휴양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둘러볼 곳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휴양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괌에 있는 데를 내가 다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가서 조카 옷도 사고, 그 아울렛 유명하잖아요. 해변에서 놀기도 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도 2박 3일이 충분하던데요. 하반기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싶은데 제일 추천하시는 연차 안 쓰고 여행 가기 여행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차 안 쓰고 가려면 최대한 김포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좋거든요. 김포 인아웃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서 김포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뭐 오사카 아니면은 도쿄, 뭐 상하이, 그리고 타이페이, 다 네 곳 다 괜찮은데 상하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 무비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기도 하고 해서 중국 비자가 언제 다시 부활하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각자의 제일 좋았던 여행지를 되게 추천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젊은 세대가 확실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나 보다, 그리고 여행 산업이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통계를 딱 뜯어보니까 아직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99%밖에 못 찼어요. 그래요? 더 가야지 우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젊은 놈들 요즘 취직도 안 하고 해외여행이나 놀러 다니고. 이거 다 경험이에요. 이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렇죠.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럼요. 투자하는. 근데 실제를 보니까 오히려 젊은 분들은 줄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늘었더라고요. 2019년에 해외여행을 몇 분이 갔는지 보니까 20대가 그 당시에 463만 명이 그 당시에 나가셨고요. 2024년 기록을 보니까 453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덜 갔어요. 그리고 30대도 540만 명이 2019년에 떠났다면 2024년에 533만 명이에요. 한 7만 명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어디서 늘어났는지 보니까 60대 분들이 2019년에 282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었고 70대 분들이 73만 명에서 92만 명, 80대 분들도 여전히 여행 많이 가십니다. 8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와,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다. 정말 정정하게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어떤 여행 전문 매체에서 서울이 일본이랑 대만을 제치고 아시아 레저 목적지 부문 1위에 올랐다,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좀 국뽕이 차오르고 반가운 뉴스긴 한데 서울, 한국, 여기에 왜 놀러 오지? 뭐 보러 오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가장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한류 콘텐츠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뭐 드라마 보고요, 케이팝 보고요, 그러고서 한국 가보고 싶어요가 진짜 많은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40% 넘습니다.
외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오신 분들 좀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랜드마크 같은 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뵌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카페 투어하고 그러니까 성수동 막 그냥 그런 팝업 스토어 가시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저기를 간다고? 경복궁 안 가시고 경복궁 가서 한복 입고 셀카봉으로 셀카 찍어야 그러니까요. 되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하시지만 아. 제주도도 요즘엔 참 많이 가시잖아요. 외국 분들. 근데 저는 제주도 가면 자연이 예쁘니까 바다 보고 산 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주도에서 카페 투어 하시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나오는 건 식도락 여행이 1위입니다. 식도락이 1위고 그 다음이 쇼핑이에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출장 오시는 공공기관 분들이라든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탁을 받는데요. 거기 가서 이것 좀 사와. 아.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일본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저희가 돈키호테 가듯이 뭐 사와 이게 뭐 사와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쇼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K 푸드나 K 콘텐츠 말고 뭐 K 뷰티도 있잖아요. 네. K 뷰티 열풍과 관련된 건 또 없을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미용 의료 관광을 위해서 들어오신 여행객 수가 117만 명이었었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몇 명인지 보니까 거의 60만 명이었었어요. 그 2배 가까이 들었어요. 그 전년도는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셨었고 코로나 이전까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관광객 수가 48만 명 정도였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60만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117만 명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된 거죠.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그래도 동아시아권일 것 같고 네. 중국 아닐까요? 중국? 저도 당연히 중국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분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일본 분이 44만 명이 들어왔어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의료 관광을 하러 가장 많이 넘어왔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중국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 과는 피부과였습니다. 2위가 성형외과더라고요. 지난 5월에 1,877억을 썼습니다.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2조 원 넘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피부과 하고 싶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요. 사실 물론 뭐 피부과 하시는 분들이나 성형외과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도 좋으실 거고 뭐 우리나라에 국위선양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소아과라든지 뭐 응급의학과라든지 필수 의료과들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동시에 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일본이 약간 오버투어리즘 해가지고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뭐 교토 같은 데는 세금을 숙박세를 막 엄청 비싸게 물린다고 하고 하잖아요. 이중 가격제도 막 논란됐었어요. 네네. 국내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약간 패션이나 뭐 뷰티나 뭐 의학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면 이건 약간 유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세계적인 미의 기준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성장하는 건데 뭐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일본 패션이 더 맞아요. 하이엔드였고 더 앞서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본을 따라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20년이 지나면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문화적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지만 유행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유행이 바뀌면 또 관광 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동시에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일본 여행 가면 저는 항상 늘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진 그런 여행지로서의 장점이나 매력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뭐 패션부터 시작해서 뭐 쇼핑, 뭐 먹거리, 뭐 문화유산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전 세계 관광객이 다 모여드는 느낌이고 그걸 정말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호텔 리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도시를 가도 이제 비슷한 유명 고급 호텔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유독 뭐 상하이나 뭐 방콕이나 도쿄에 비해선 서울에 그 많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좋은 호텔 많긴 하지만 정말 하이엔드급 호텔 같은 경우는 아직 진출하지 않은 데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다고 해도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모 호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급은 돼야 되는데 국내 시장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숙박료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와 질도 같이 내려가는. 그래서 하이엔드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국 호텔은 같은 A 브랜드여도 다르다. 네,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아만, 불가리, 뭐 페닌슐라 그런 호텔들 정말 기라성 같은 고급 호텔들인데 서울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을 좀 더 키워야 이게 시대 불문하고 우리도 계속 관광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여행지의 특징은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문화적인 걸 어떻게 컨텐츠화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면 뭐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절이 많죠. 일본 신사 같은 경우는 자꾸 뭐가 많아요. 뭐 촛불도 붙이고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지만 그게 좀 더 뭔가 정제된 느낌?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그 상품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죠. 그리고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딱 몇 군데가 정해져 있다면 네. 일본은 소도시에 가도 다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고 네. 이번에 도쿄 갔다면 다음에는 소도시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매력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자산만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게 조금 아직은 정제가 안 된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객이 오면 서울만 갔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요즘에는 정말 부산, 맞아요. 뭐 속초, 경주 이런 데도 많이 가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씩 점점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뭔가 이걸 좀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국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보면은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은 소도시에도 외국인 관광객들 오셔서 막 이제 관광하시는 거 보면 고맙긴 한데 못 타고 다니지? 제주도처럼 정말 렌트카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도대체 교통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건지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분들이 넓어지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관광 상품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기획하고 싶으세요? 또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냥 저희가 당장 여자친구하고 이번 주말 가고 싶은 데를 그분들도 좋아하세요. 근데 요즘에 워낙 SNS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여행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한국 갔다 온 분들 보면 다 그 성수동에 그 디올 그 아시죠? 거기 사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 성지고 우리가 도쿄 갔을 때 도쿄타워 보이는 데에서 다 사진 찍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SNS에 남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코스를 만들 것 같아요. 내 투어 패키지 참여하면 인스타 업로드 10개는 보장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부모님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가이드 이야기를 듣고 기절하고 이거의 반복이었던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게 좀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술의 발전 덕분인데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88 올림픽 끝나고부터 이제 우리는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여행사의 역할이 뭐였었냐면 여행사는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현지에 어디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현지에 무슨 숙박시설이 있는지, 현지에 무슨 밥집이 있는지 요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 고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여행사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 정보 장사를 하던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또또나님 채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달려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여행사들, 이제 기존 레거시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 패키지가 더 익숙하세요. 지금도 여행 가려면 패키지 여행부터 알아보세요. 근데 이 20대 때 자유여행을 이제 학습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30대, 40대가 돼도 패키지 안 가실 거거든요. 저희가 여행하다 보면 되게 노부부, 그러니까 서양 노부부신데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쭉쭉쭉 가서 이제 나이가 들고도 그렇게 다니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후에 이 20대, 30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땐 패키지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에선 계속 뭔가 챌린지를 맞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여행사들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약간 가이드가 돼서 예를 들면 또떠남이 가이드가 돼서 또떠남과 함께하는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제가 주위에 알고 있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본인이 다 가이드를 하겠어요. 보면 다 그런 레거시 여행사에서 협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뭐 그게 엄청나게 볼륨이 크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신시장을 찾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MZ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보는 것이 여행이었다면 이제는 테마가 여행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 패키지 여행 다니면 항상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아니 왜 전 세계 어딜 가도 라텍스 베개가 다 특산품이야?
전 세계가 다 라텍스 베개를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비정상적인 구조였었잖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을 발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매를 했던 이런 구조가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테마가 있는 또떠남과 함께하는 여행, 시오 대리와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테마도 중요하고 이제는 정보도 너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 결합이 돼서 생각이 난 게, 제가 최근에 그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다 했잖아요. 그때 AI를 진짜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을 좀 덜 세워놨는데 어떤 테마를 추천해 줄 수 있어 하면은 그것도 계획을 막 다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여행과 또 되게 밀접하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는데, 또떠남님께서는 AI를 많이 쓰시나요? 많이 쓰죠. 익숙하지 않아도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AI의 접목이 가장 쉬운 분야 중에 하나가 여행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제 업이잖아요. 그리고 제 컨텐츠 자체도 정보 컨텐츠인데, 이 정보를 내가 아니고 AI가 줄 수 있다면 절 보는 분들이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챌린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한편 AI가 주는 정보는 뭐가 없는 거죠. 뭔가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것만 보여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보여주는 여행 정보가 더 특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대비는 해야 되니까 AI를 좀 익숙하게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여행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헤게모니를 주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보 가지고는 내가 특별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같은 여행 정보성 유튜버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거나 뭔가 특수성이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여행업계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편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진짜 AI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여행업계에서 이 AI를 막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이것도 시작 단계죠. 트립닷컴의 경우에는 트립진이라고 하는 여행 비서를 출시를 하기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AI 콕콕 플래너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드렸던, 내가 여행지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지점이 좋은지 모르겠고, 어디가 최단거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딱 요구를 하면은 AI 콕콕 플래너에서 여행지의 정보, 이동 거리, 지도, 동선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셔서 어려울 때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매일 이 지역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서를 익숙해 하는 거지, 우리가 안 가본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광공사에서 내놓은 그런 플래너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나랑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렇네요. 몰랐던 네네. 이색적인 장소들, 그런 거 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익숙한 공간이어도 그게 아직 컨텐츠로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또 바이럴되면 또 인기가 많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AI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SNS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고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또또남님께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시려면은 남들이 안 가본 명소, 안 가본 음식점, 이런 데를 자꾸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관광산업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형태가 돼야 뭔가 선순환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AI를 써서든 그게 아니든 뭔가 SNS를 활용해서든 각자의 여행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성세대가 많이 갔던 패키지 여행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왔다 갔다 사이클로 언젠가는 또 패키지의 이 장대한 꿈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전망하는 거잖아요.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역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서 그 우리 또또남님의 사례에서 봤듯이 누구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 사실 이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체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랑 형태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특화된 상품들이 나오는 방식은 존재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진짜 옛날처럼 그런 패키지 여행은 아마 역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쇼킹했던 게, 모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여행 상품이 정말 초고가 상품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여행지도 남미였고, 그리고 그 여행 코스에 포함된 게 항공권도 다 비즈니스석이고 호텔도 고급 호텔만 묶은 패키지 상품이었는데, 그게 오픈한 지 거의 몇 분 안에 매진이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누가 이 비싼 패키지를 가겠냐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 중에서 남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 근데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이네? 가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기존 레거시 여행사에서 하지 못하는 걸 또 발견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뉴 아이템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모았고 연차 모았고 가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 연차 안 쓰고도 다녀올 수 있는 게 여행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이거를 혹시 똑같이 실감을 하시나요? 그럼요. 이제는 진짜 이 여행에 한번 맛을 본 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가요. 맞아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굳이 왜? 힘들게 그냥 뭐 어디 국내 가서 쉬다 오면 되지.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가고요. 여행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만의 취미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레거시 여행사에서도 아이템을 기막히게 잘 만들면 개인화되고 있는 트렌드 중에서도 잘 팔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니치만큼. 그 유럽 쪽에 가면 렌터카 몰고 가다 보면 포르쉐가 막 몇 대가 한 줄로 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레이싱을 즐기는 분들인가 했는데 그게 하나의 여행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몰고 유럽은 되게 운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선 사실 좋은 차 몰고 가도 속도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시속 제한에 막혀가지고요. 근데 뭐 미넨에서 차를 빌려서 아우토반을 300km 가까이 달리고 그 유럽의 정말 능선 같은 언덕을 운전하면서 좋은 호텔 가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그런 여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는 거고 이미 그런 시장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팬데믹 시절에 무착륙 비행, 그냥 비행기 타고 도는 거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 전용 비행기 이런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용객이 많은가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또또남님도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는 여행객 분들도 많이 보세요. 솔직히 비중을 따지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죠. 네, 저도 가본 적도 있고 수요는 있는데 조금 쉽지는 않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이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을 놓고 나 혼자 여행을 가 이게 되게 큰 허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공사들에서도 이런 반려동물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어서 2022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려견과 여행 경험이 있는 반려인들이 65.7%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적항공사에서도 2022년도에는 2만 7천여 건이었던 게 2024년 되니까 5만 7천여 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내 동생이고 나의 아이인데 얘네를 놓고 가? 맞아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그분들, 그러니까 못 갈 뻔했던 분들도 더 가실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수익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항공권을 마일리지 발권할 때 보면 이제 발권과 동시에 비즈니스석은 이제 좌석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그 애견 동반석이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리가 비어서 거기 딱 한 자리만 비어 있는데 다 나머지는 찾고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견을 동반하는 분이 여기 예약할 수도 있으니까 비워두고 정말 체크인 직전에 아무도 없으면 그때 이제 사람을 배정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일정 정도 쿼터를 두고 아예 좌석을 애견인에게 이제 할애하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가 크면 비행기 기내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일본 가거나 그런 컨텐츠를 하면 거기에 좀 애견인들이 많이 호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는 일단은 큰 강아지도 쉽게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 취항하는 크루즈 같은 배들도 보면 애견실 같은 거, 애견 동반 선실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수요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호텔들도 캉스가 한창 유행이던 팬데믹 시절 때는 그 애견 패키지가 있었어요. 일반 객실과 함께 이 애견 객실을 이용하게 되면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냄새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하니까 특정 객실은 아예 그냥 애견 동반인 전용 객실로 해서 항상 그 객실은 그냥 패키지로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막 되게 1박에 60만 원, 70만 원씩 하고 당연히 강아지 데리고 가니까 더 비용이 비싸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는 걸 보면서 확실히 애견인이 많긴 하구나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야 자동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딱 나왔던 게 카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카드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카드사를 갖고 있는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 수 있게,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게 할부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분명 수요는 있으나
인프라가 안 돼서 수입이 못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인프라가 마련되면 이제 이분들은 분명히 이제 매출액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변화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저 같아도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랑 갈 수 있으면 웃돈을 줘서라도 갈 것 같거든요. 오늘 저희 테마버스에서는 초개인화 여행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떠남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바뀌지 않을 여행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행 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여행은 진짜 일종의 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행은 정말 많은 뭔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을 얻어가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한창 신대륙이 막 개발되고 발견되던 시대에 뭐 부자들이 약간 대신 여행을 누굴 보내고 이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책도 쓰고 막 했었잖아요. 그처럼 저는 여행 자체는 어떤 경험의 확대, 그리고 어떤 학습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그게 본질이고, 그게 AI 시대건 미래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사심이 약간 들어간 것 같지만 뭐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다음번엔 또 다른 테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의 이시우,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여행 세계 담당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